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사실은 야권이라든가 국민 상당수가 이제 지지하고 뭔가 밝힐 기대했던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권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실 참모들의 변화를 줄 것인가, 내각 인사를 할 것인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들으면 언제 하겠다는 거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들리던데 김재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기죠. 특기가 뭐냐면은 뭔가 사안이 있으면은 마지못해서 하든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다 뭉개고 망치고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또 시간 벌다가 또 오면은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KBS와의 대담 뭐 2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뭐 그 대국민 담화 거기서 네. 다 뒷목 잡고 국힘 의원들 다 쓰러졌잖아요 그때.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영수회담. 왜 이재명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냐 하도 이제 막 언론에서 나오니까 뭐 한 번 만나주지 뭐 그래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고 한동훈 만나서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적쇄신 얘기도 이를테면은 뭐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김건희 라인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얘기를 하고 개각은 지금 뭐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쇄신을 하고 어떻게 하려는 거냐라는 건데 두루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거는 네. 이걸로 내년 초까지 시간 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확하게. 그렇게 네. 보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인적쇄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냥 바꿔서 얘기하자면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뭐 인재풀을 찾아보고 검증하고 네, 시간이 맞아요. 걸린다 네. 이거 자체가 난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적절한 시기에 쇄신 면모를 보이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미국 대선 때문에 시기는 유연하게 하겠다. 왜 나와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올 사람도 없고 또 사람이 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하는 일이 없는데 뭐더러 옵니까? 그냥 와서 월급만 받아받고 가는 거죠. 지금 단적인 예가 이태원 참사의 주범 이상민 장관은 다시 탄핵 이후에 직무복귀해가지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맞아. 있어요. 거기다가 한덕수 총리 사직서 아직도 품에 있지 않나? 사직서를 품고 뭐 내각 총사퇴한다는 게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근데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한덕수 다음에 이어받을 총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 맞아요. 최상목 총리 직무대행이 임기를 마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그 사실을 다 알거든요. 그 난처한 상황을.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국정 운영 통치행위가 불가능한 거예요. 국정 네. 운영이. 근데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쪽팔리니까 그 얘기는 못 하고 뭐 인재풀을 갖다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시기를 봐가지고 하겠다. 뭘 해서 누가 올 건데요? 해서 오는 게 김문수? 해서 오는 게 뭐 이진수? 뭐 이런 거예요. 네. 신원식 장관 이후에 김영현 경호처장 가고. 그러니까 뭐 충암고 동문들로 채울라나 보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더 이상 장관 자리 임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쇄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옥이 기둥은 서 있고 뼈대 콘크리트는 남아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합니다. 이 쇄신이죠. 지금은 기둥이 무너졌어요. 이거는 철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철거가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고달퍼 여기 빨리 네. 재개발하고 뭘 져야 되는데 앞에 알박기 하면서 안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거 수준이에요 지금 철거.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그래도 집에 물이 새면 누수는 막아야 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만취행정관은 또 다시 근무한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것도 레전드죠. 거기는 네. 정말로 총회하는 제가 듣기로는 네. 강기훈이죠 강기훈. 네. 네, 정말로 총회하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황종호급으로 아끼는 약간 그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그 작은 급이에요. 엄마, 황종호 황종호 작은 엄마 부르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으로 아끼는 뭐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안 잘릴 것 같아요. 안 잘릴 것 같고. 왜 이렇게 예뻐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사실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쇄신 뭐 개각으로 쇄신을 보여주려면은 이때 뭐 거국 내각이 됐든 아니면은 뭐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받겠다고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식의 플랜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간만 보면은 국회 예산이 마무리 뭐 되면은 내년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아니 뭔가 네. 민심을 얻으려면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근데 할 사람도 없고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정진석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눈치는 소문으로는, 빠르거든. 네. 지금 이거 이러다가 같이 다 망하겠네. 책임지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사직서 품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번에 기자회견 월말에 하는 거 땡긴 것도 정진석이 세게 얘기를 했다. 자기가 내가 사퇴할 각오를 하고 이런 거를 근데 사퇴할 각오를 한 거를 어떻게 알아?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주변에다가 사퇴할 네. 각오를 이거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진석도 지금 눈치 까고 네. 좀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지금 얘기를 뭐 이건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한 건데 2명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네. 이정현 전 대표 이 두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 자리를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다. 이거 예. 썰이 있다. 이상민은 특히 가고 싶어한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나가봐. 그리고 총리에 검토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근데 아까 얘기했지. 황우여 대단하네. 로펌에 있는 잘 김소연 마무리하면, 변호사가 네. 명태균의 지금 변호인으로 네, 갔어. 상황 관리를 지금. 잘하면 네.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 지금. 차라리 비서실장에 이상민 장관 말고 크리에이터를 갖다 써라. 대통령이 두 명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또 굉장히 길게 설명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검에 대해서인데 우리 법률가인 신윤기 대표한테 묻고 싶은데 특검의 제도적 위헌성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민주당이나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은 정치 선동이다. 한 방에 거버려요. 저도 네.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에 최종 해석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 그렇죠. 대외적으로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련되게 사람이에요. 나와요. 네. 국가 수반이니까 네. 국가 원수니까. 근데 저는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월권을 한다고 봐요. 반헌법적이다, 헌법이 위반된다.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합니까? 본인은 행정부 수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4차례 특검이 있었고요. 이미 상설 특검 법안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개별 특검 법안도 13번을 했는데 다 그거 위헌소송 들어가서 헌법재판소가 다 합헌이라고 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주잖아요. 13번을 이미 해왔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본인은 박근혜 최순실 그것도 야당 추천 특검 지금 이 국민의힘이 가장 피하고 싶은 야당 추천 특검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까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서 일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윤석열 한동훈만큼은 위헌이란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헌 주장을 하려면 본인들이 위헌 특검에서 그럼 위헌 수사를 하고 위헌 결정을 내려가지고 최순실을 감옥에 보낸 그 위헌 수사에 대해서 그럼 사과를 해야죠. 근데 최순실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차디찬 감옥에.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위헌이다, 특검이 위헌이고 뭐 해외 사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네.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 자체가 궤변이고 저거야말로 가짜 뉴스 선동이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면은 제가요 한 3분도 달라고 안 해요. 양치하기 전에 치약 짜는 순간에 끝내버립니다. 그냥 3분도 아니에요. 치약 짤 때 끝내버려 그냥. 어디서 이런 궤변을 갖다가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장에서 호도를 합니까? 결국은 그런 장시간 할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도 특검 부분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담화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제가 보기엔 여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있을 네. 가능성이 있는데 네. 글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오늘 굉장히 좀 이게 실망스럽다라고 하지만은 특검을 찬성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 잘 설명했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거 워딩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한이만이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상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검을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특검 후보를 지금 야당만 한다라는 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주장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거를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고 이게 상권분립의 얘기하니까 특검 자체를 추천하는 거를 문제가 되는 게 임명은 어쨌든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비근한 예로 이러면 최순실 국정농단도 있지만은 더 가까이 있었던 게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특검. 네. 민주당이 빠졌어요. 야당만 맞아. 3당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럼 지들이 했던 거는 이거는 위헌적인 거고 반헌법적인 게 왔다 아니에요. 갔다 하죠. 예.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정치적 타협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과정은 이제 이후의 과정은 사법적인 걸로 이제 넘어가겠지만은 특검이 어떻게 되고 말고는 항상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였어.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안 하겠다는 이거는 명확하게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야 국힘 니들
여당 니들 절대 특검을 안 돼.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특검의 위헌성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으로 해석을 해서 특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거 자꾸 월권하면 안 되고요. 야당 추천 특검도 우리 김종인 대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미 야당 추천 특검이 2번이나 있었고 그 중에 한 번 박근혜 최순실 특검은 본인이 합류했었던 특검이고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특검 13번 중에 딱 성공한 특검이 딱 그 두 특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특검을 만들려면 권력자를 수사하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권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특검의 논리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무섭겠죠. 그런데 왜 무섭습니까? 죄를 안 졌는데 왜 무섭죠? 만약에 신인규를 특검한다. 갑자기 야당에서 얘기하면 전 특검 하라 그러죠. 조사 받죠.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죄를 졌거나 뭐가 숨길 게 있으면은 야 이거 특검도 들어오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저는 이 소모적인 논쟁 끝내기 위해서도 야당 추천 특검 전례에 따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곽수환 씨가 트럼프 흉내도 그렇게 잘 내. 예. 미스 윤. 아니 엄청나게 잘 내는 사람인데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언론의 예상들, 특히 국내 언론들은 좀 못 맞춘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미국 네. 언론도 네. 미국 언론도 틀린데 태반이에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유학하신 이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저한테 돈 걸라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걸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예. JTBC랑 시사인에서 물어보길래 네, 한 10,000원 걸겠다. 돈이 많지가 않아서 불확실했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뭐 일단 뭐 짧게 얘기하면은 그 부분은 여론조사 기법의 한계가 왔다. 여론조사 기법이 한계가 왔다. 이게 왜냐면은 이 여론조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갤럽이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과학적 이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샘플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구 구성에 따라서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다 된다라는 건데 그때는 이제 매스미디어를 전제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사람들이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출이 안 되는 샘플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새롭게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 되고 트럼프는 이제 스트롱맨의 귀환이에요. 근데 스트롱맨이라고 쓰고 매드맨이라고 읽는다. 이게 왜냐면은 뭐 푸틴 김정은, 뭐 시진핑,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이제 그런 유의 타입들이 이제 나라를 운영하니까 네. 여기에 이제 비슷한 매드맨 계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호흡이.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또라이는 또라이를 알아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기분파잖아요.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도 어쨌든 계산된 거지만 계산된 즉흥성이 있어요. 갑자기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기분파로. 그것도 근데 계산된 거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대표적인 게 즉흥성이잖아요. 종잡을 수 없는 이거는 계산된 즉흥성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에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2000년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조지 부시 아들 조지 부시 만났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골프 카트 운전했어요. 맞아요. 예. 조지 부시하고 이명박하고 엄청 친했거든요.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미 우호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막 보수 언론에서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광우병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수입하지 않은 18개월 이상의 소들을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한마디로 퍼준 거지 그러니까 친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퍼주는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나는 윤석열이랑 그 트럼프 만나면 친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100억 달러 내놔. 방위비 부담금 내놔. 방위비 부담금 13조 6천억 원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흔쾌히 이렇게 할까봐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다. 이게 예전에 MB 때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걱정돼요. 그런 부분이. 트럼프는 또 술을 안 마시는데 아 만나가지고 맞다. 트럼프 술 안 먹는다. 윤석열 대통령 술 먹여놓고 신인교과네요. 아니 경랑의 한반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다 보여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들을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어떤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또라이론, 그러니까 매드맨 전략 이제 이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긴 해요. 근데 이제 전 사실 이 외교 무대에서 또 특히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좀 이렇게 너무 양극단의 정치가 횡행하게 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출구 들기 없죠. 때문에 네. 정말 출구가 없어가지고 네. 정말 비상구가 필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기시다하고 바이든한테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맞아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미국도 보십시오. 정권 교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이 변화라는 것이 정말 예측 불가능을 가지고 네. 우리가 다면적으로 대비를 해도 모자른데 모자란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단선적이고 단순하게 그냥 바이든한테 올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이어나갈 끈이라도 있는데 지금 단적인 예가 트럼프는 러우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눈치도 없이 계속 뭐 무기 보내겠다, 뭐 참관님 보낸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세계 질서와 또 다른 말들을 자꾸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아까 김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에서 가장 무식한 협상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힘의 비대칭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치러야 되겠느냐. 이게 그러면 우리 국익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엄청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민생과 최고의 안보는 윤석열 시대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저 최고의 안보이자 민생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내치와 외치의 문제가 있는 가운데 보니까 야권이나 시민사회는 집회를 지금 이어가려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도 주말에 정당 집회가 예고돼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야당들끼리 뭉쳐서 하겠다는 상황인데 향후에 좀 전국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뭐 위기감 느끼고 뭐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선거가 없어요. 네, 이게 가장 결정적이니까 선거도 중요도를 따지자면 당연히 본인들 국회의원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는 중요도가 가장 떨어지는데 그것도 1년 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크게 빨리 움직여야 될 요인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렇게 아직도 그립감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포죠. 일종의 공포 정치죠.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이것도 보고도 안 움직여라고 하는데 조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임기 채울 가능성을 한 80% 정도 봐요. 네, 지금 현재의 무정부 상태로 임기 채울 가능성. 오늘 보여줬잖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맞아, 딱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겁니다. 이게 모두 발언에 딱 나온 거야 이게. 와 이게 명확한 시그널이거든. 강렬했죠. 그냥 국힘에도 보내는 거라서.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때 지방선거나 대선 국면 가가지고 우리가 바짝 세워서 국면 전환하겠다라는 생각이 안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이게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누적 기간이 길면은 그거를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1년 반씩 이 나라가 거의 망국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다 방치한 사람들이 갑자기 신뢰를 얻겠다?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제 해소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단계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제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무기명 돌아왔을 비밀 때. 투표를 했을 때는 이때는 조금 본인의 소신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신유기 대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을 피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전 사실상 꼼수로 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채우겠다고도 오늘 공언을 했고 해서 저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탄핵밖에 없는데 저는 탄핵의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쥐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탄핵의 키는 국민이 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론인데 이 여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들리지 않을래야 안 흔들릴 그렇겠죠, 수가 없을 당연히.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국회에서 제적 200명 넘기기는 지금 사실상 그 8명 때문에 이런 건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이 뭐 보수적이다 여러 성향 분석은 있지만은 국민의 여론을 이기기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요. 이대로 가면요. 국정 운영의 동력은 이미 상실됐고 네.
30%에서 20% 내려오는 것보다 지금 10%대에서 한 자릿수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의 더 키는 보수 자체가 지금 내분 상태가 이게 수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이제 흔들리면 중도나 진보는 이제 다 한 자릿수예요. 더 이상 네. 윤석열 대통령 좋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깨지면 이제 탄핵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전 보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전 이탈할 가능성 매우 높다. 왜냐면 이분들은 기회주의에 약하거든요. 딱 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김대남 보십시오. 민주당 가서라도 영등포구청장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받아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보수의 기회주의형 일탈 전 네. 이제 급속도로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